전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흑인 이름을 찾아보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 이야기는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데 수십조 원대 재산을 가진 흑인 재벌들 이야기는 왜 이렇게 안 알려져 있을까요? 오프라 윈프리나 제이지 정도는 떠올릴 수 있겠지만 솔직히 이건 빙산의 일각도 안 됩니다. 미국 밖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첫 100만 달러를 벌기 훨씬 전부터 통신이랑 기술, 금융, 중공업 같은 핵심 산업에서 조용히 제국을 세워온 흑인 엘리트들이 있었거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나라 GDP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흑인 가문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타일러 페리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재산이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 출발점을 알면 진짜 놀라요. 뉴올리언스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은 트라우마 그 자체였거든요.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자랐고 집은 항상 가난했어요. 그나마 탈출구가 글쓰기였는데 자기 경험이랑 신앙을 담아서 첫 번째 연극을 썼습니다. 돈을 죄다 긁어 모아서 애틀랜타의 극장을 빌렸는데 결과가 어땠냐면 완전히 망했어요. 공연은 실패했고 이 사람은 차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 안 했어요. 연극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치고 미국 전역의 흑인 커뮤니티 극장을 돌면서 공연을 시작했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할리우드가 관심 갖기 훨씬 전부터 티켓이랑 비디오 테이프, 굿즈 팔아서 이미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인생을 바꾼 결정은 따로 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자기 콘텐츠 소유권을 100% 가져가기로 한 거예요. 이 결정 하나가 그냥 잘 나가는 극작가를 억만장자로 만들었습니다. 타일러 페리가 만든 마데아라는 캐릭터 있는데 이 캐릭터 나오는 영화 시리즈만으로 6억 6천만 달러 넘게 벌었어요. 그리고 애틀랜타에 미국에서 손꼽히게 큰 영화 스튜디오를 세웠는데 이 땅이 원래 뭐였는지 알아요? 남북전쟁 때 남부연합군 기지였거든요. 흑인을 노예로 만들려고 싸웠던 군인들의 땅이 이제는 흑인이 소유한 스튜디오가 돼서 전 세계에 콘텐츠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역사한테 복수하는 느낌 있잖아요. 리아나 이야기도 해야죠. 본명이 로빈 리아나 팬티인데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바베이도스 출신이에요. 순자산이 한 14억 달러 정도 되는데 팝스타로 성공한 건 다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보통 가수한테 그 정도 성공이면 인생의 정점이거든요. 리아나한테는 그게 그냥 준비 운동이었어요. 진짜 대단한 건 시장에서 빈틈을 찾아내는 눈이었습니다. 2017년에 명품 브랜드 LVMH랑 손잡고 팬티 뷰티를 만들었는데 그냥 연예인 화장품이 아니었어요. 파운데이션을 40가지 색상으로 낸 거예요. 왜 이게 대단하냐면 그동안 화장품 회사들이 유색인종 여성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피부색에 맞는 파운데이션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기존 브랜드들은 신경도 안 썼던 거죠. 리아나가 그 시장을 확 열어버렸어요. 출시하자마자 몇 주 만에 1억 달 넘게 팔렸고 리아나가 회사 지분 50%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십억 달러짜리 회사의 절반이 자기 거인 셈이에요. 제이지 이야기는 좀 달라요. 본명 숀 카터, 개인 재산이 한 25달러 음악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부자예요. 이 사람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거든요. 브루클린의 마시 공공주택단지에서 자랐는데 한국으로 치면 제일 열악한 영구 임대 아파트 같은 데예요. 위험하고 기회도 없는 동네에서 랩 실력만 키운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배웠죠. 기존 레코드 레이블들이 이 사람을 그냥 빈민가 출신 래퍼 중 하나로 보고 계약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제이지가 그 판단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1995년에 직접 로커펠라 레코드를 차렸는데 이게 그냥 음악 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제국의 첫 번째 벽돌이었어요. 한국 아이돌들이 소속사랑 수익 배분 문제로 싸우는 거 많이 보잖아요. 제이지는 처음부터 그 구조를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길을 택한 거예요. 로카웨어라는 옷 브랜드 만들어서 나중에 2,400만 달러에 팔았고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라고 불리는 샴페인 브랜드도 샀고 콘약 회사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우버 초기 투자자로도 들어갔고 타이달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 만들어서 3억 달러 넘게 받고 팔았어요. 래퍼로 시작해서 완전히 사업가로 변신한 거죠. 이제 남아프리카로 가볼게요. 패트리스 모체페라는 사람인데 이 가문 재산이 한 34억 달러 정도 돼요. 배경을 알면 소름 돋거든요. 아파르테이트가 제일 심했던 시절에 소웨토에서 태어났어요. 아파르테이트가 뭐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있었던 인종차별 정책인데 흑인은 백인이랑 같은 버스도 못 타고 같은 화장실도 못 썼어요. 흑인이 뭐라든 막아놓은 시스템 속에서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면서 광부들 상대로 작은 가게도 했는데 거기서 어린 패트리스가 장사하는 법을 처음 배웠어요. 나중에 법대 나와서 1994년에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나자마자 요하네스버그의 유명한 로펌에서 첫 흑인 파트너가 됐어요. 한국으로 치면 김앤장 같은 데서 특정 출신 첫 파트너 된 거랑 비슷한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람 야망은 법정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새 정부가 흑인 경제 역량 강화법을 만들었을 때 모체페는 딱 맞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1997년에 아프리칸 레인보우 미네랄스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전략이 기가 막혀요. 큰 회사들이 이제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수익 안 나는 금광들을 사들인 거예요.
한국에서 아무도 안 쳐다보던 강남 땅 사들인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다들 끝났다고 생각하는 광산에서 모체 패는 가능성을 받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돈을 만들어냈어요. 비욘세랑 제이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재산 합치면 30억 달러가 훌쩍 넘어요. 요즘 말로 파워 커플의 끝판왕인 거죠. 한국에서 부부 연예인이 각자 성공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 정도로 사업적 시너지 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비욘세는 데스티니스 차일드 리드싱어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솔로 스타가 됐는데 남편처럼 소유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 깨달았어요. 파크우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 프로젝트는 전부 자기가 컨트롤하게 했고 아이비 파크라는 운동복 브랜드로 패션에도 진출했어요.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는 진짜 드라마예요. 개인 재산이 한 32억 달러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면 눈물 나요. 미시시피 시골에서 진짜 가난하게 태어났고 어릴 때 성폭행까지 당했어요. 14살에 임신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도 이렇게까지 힘든 설정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걸 다 극복하고 미디어 커리어를 쌓았고 25년 동안 한 오프라 윈프리 쇼는 그냥 토크쇼가 아니라 미국 문화 자체를 바꿔놓은 프로그램이 됐어요. 오프라가 진짜 똑똑했던 게 뭐냐면 소유권을 가져간 거예요. 그때는 거의 아무도 안 하던 건데 특히 흑인 여성이 방송에서 그런 협상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거든요. 한국 방송에서도 MC가 프로그램 소유권 갖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오프라는 자기 쇼 소유권을 협상해서 광고 수익부터 재방송 권리까지 전부 자기가 가져갔어요. 나이지리아의 마이크 아데누가 이야기해볼게요.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황소라고 불리는데 이 가문 재산이 한 68억 달러예요. 이 사람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거든요. 뉴욕에서 MBA 따면서 택시 운전해서 학비 벌었어요. 고학생 이야기에 감동받는 문화 있잖아요. 나이지리아로 돌아와서 레이스랑 음료수 같은 거 팔아서 26살에 첫 100만 달러를 벌었어요. 첫 번째 큰 성공은 석유에서 나왔어요. 1990년에 이 사람 회사가 나이지리아 토종 기업 최초로 상업용용 원유를 발견했는데 외국 회사들이 꽉 잡고 있던 분야에서 이건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2003년에는 글로바컴이라는 통신 회사를 만들어서 나이지리아 최초로 초단위 과금을 도입했어요. 한국에선 당연한 건데 그때 나이지리아에서는 완전 혁명이었죠. 덕분에 수백만 명이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이제 100억 달대대로 들어갑니다. 로버트 F. 스미스는 재산이 한 108억 달러인데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흑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어요. 비스타 에퀴티 파트너스라는 사모 펀드를 운영하는데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요. 2000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1000억 달러 넘게 운용하면서 업계에서 제일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이 사람 집요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벨 연구소에 5개월 동안 매주 전화했대요. 계속 거절당했는데 안 포기하고 전화해서 결국 대학생만 받는 인턴 자리를 따냈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근성의 표본이죠. 2019년에 모아하우스 칼리지 졸업식에서 연설하다가 졸업생 전원 학자금 대출 다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3,400만 달러였어요. 한국에서도 인명 기부자 나오면 화제되잖아요. 이 사람은 졸업식장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흑인이에요. 재산이 114억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부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정비공이랑 청소부였어요. 매일 모욕당하면서도 묵묵히 버텼대요. 1990년에 아이서비스 회사를 차렸는데 초반이 진짜 힘들었어요. 회사 주차장에서 차 압류당한 적도 있고 한참 동안 월급도 못 받았대요. 한국 창업자들 고생 이야기랑 진짜 비슷하죠. 지금은 미국 최대의 흑인 소유 기업이 됐어요. 연매출이 200억 달러 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시티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고객이에요. 삼성이나 현대랑 거래하는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2위예요.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흑인. 최근에 230달러 넘긴 사람은 나이지리아의 알리코 단고테예요. 이 숫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위보다 2배 넘게 많아요. 현대 역사상 가장 부유한 흑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77년에 설탕이랑 소금, 시멘트 같은 거 팔면서 시작했는데 목표가 그냥 장사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직접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한국 재벌들이 무역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간 거랑 비슷해요. 단고테 시멘트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전역에 공장을 세웠는데 이게 수십억 장자가 된 계기였어요. 근데 최근에 재산이 확 뛴 이유는 정유공장 때문이에요.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산유국인데 웃긴 게 정제된 기름은 대부분 수입했거든요.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데 반도체 장비는 수입하는 거랑 비슷한 구조적 문제였어요. 단고테가 200억 달러 넘게 투자해서 라고스 근처에 세계에서 제일 큰 정유공장 중 하나를 지었어요. 2024년에 가동 시작하니까 재산이 수십억 달러 올랐어요. 단고테 재산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보면 진짜 단순해요. 시멘트, 설탕, 연료.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건물 지으려면 시멘트 필요하고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 설탕 필요하고 경제 돌아가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가장 기본적인 걸 장악한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된 거예요.
한국 재벌들이 철강이랑 석유화학, 건설에서 성장한 거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이에요. 오프라 윈프리의 미디어 제국부터 로버트 F. 스미스랑 데이비드 스튜어트의 기술 왕조, 그리고 알리코 당고테의 산업 제국까지 이 사람들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소유권이 중요하다는 거, 한 분야에만 있지 말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 비전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정주영 회장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현대그룹을 만들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역경을 뚫고 그들만의 세계를 만든 거죠.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